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김한길 국무총리,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의 인사 추천 배경과 의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구체적인 반박이 나오니까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의 시점을 바꿔가면서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반박 논란, 잠시 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이화영 씨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의혹, 법조계를 넘어서 이제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이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전 부지사 측이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재반박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제가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7월 3일 출정 시간이 4시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쌍방울 피의자 진술 조작 의혹을 철저히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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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과장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책임자분 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길을 터주세요. 자, 오늘 오전에 이화영 씨 측이 낸 장문의 입장문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총 10장인데 쭉 읽어본 그 기자들의 첫 느낌은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바뀌지? 였습니다. 우선 술판이 벌어졌던 시점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작년 6월 말에서 초순경, 그리고 구체적으로 6월 30일 조서 작성 직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어제 6월 30일에 이화영 씨의 행적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검찰청이 없었고 구치감에서 식사했다, 이렇게 어제 밝히니까 오늘 이화영 씨 측이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6월 30일이라고 우리가 박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직후라고 했다. 직후. 그러니까 그 이후이고 우리가 좀 되짚어 보니까 7월 3일일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7월 3일이라는 새로운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송 변호사님, 새로운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시점이 바뀐 것만으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신빙성을 대단히 잃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뇌물 사건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같은 데에서요. 그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람은 공개적으로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중요한 요소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즉 장소, 시점, 제공 방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말이 바뀌면 아무리 줬다고 주장을 해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신빙성을 잘 부여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렇게 시점이 바뀌는 것. 그다음에 장소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아마 오늘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처음에는 1315라고 그 창고라고 써 있는 방에서 먹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진술 녹화실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검사 휴게실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청에 불려가서 술을 먹었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지어낸 얘기일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 얘기는 뒤에 또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 왜 7월 3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건지 그 변호인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지사님의 예. 정확한 워딩은 네. 6월 30일 날 마지막 조사를 했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 하루 이틀 앞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루 이틀 이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네. 제가 부지사님 출정 기록을 살펴보니까 네. 7월 3일 날 네.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예. 나가시고 그 다음 출정일이 예. 7월 3일이에요. 부지사님 얘기는 예. 그때 한 5시쯤 예. 김성태가 박 시켜서 예.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예. 연어집인데 연어집. 그 집을 지명하면서 내가 출정을 할 때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창밖에 보이는 연어집이 있다. 예. 그 집 연어집이 연어를 항상 먹고 싶었으니까 거기 가서 사와라. 라고 해서 예. 5시경 나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씨의 변호인입니다. 이분 이 경기도의원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의원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오늘 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세요. 되짚어 보면 처음에 6월 30일이라는 얘기를 어제 했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기억에 좀 오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화영 씨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7월 3일을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수원지검 입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검찰 측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7월 3일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3일 검찰청사에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씨 측은 한 5시쯤에는 연어를 시켰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3년 7월 3일 저녁 이른 저녁에 김성태 씨나 방용철 전 부회장은 검찰청사에 없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수원지검의 답이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출정 기록이 필요한데 방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변호사가 봤을 때 6월 30일 그 다음에 출정했던 날이 7월 3일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6월 30일 날은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밥을 거기서 안 먹었다는 것이 드러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7월 3일로 옮겼는데 그렇죠. 문제는 7월 3일 날은 또 김성태 회장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말 자체가 모두가 결함을 갖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교도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찾다 보니까 검사 휴게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미 그 전에 이제 이런 교도관들이 불편해했던 부분들이 기억난다는 옛날 이야기도 소환이 됐는데 예. 그것조차도 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겠다. 처음엔 술 때문이었다 하다가 또 번복이 됐고 지금 송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시점과 장소 모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검사 측은 6월 30일경으로 거의 조서는 마무리됐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이미 다 조서가 마무리됐는데 해유와 협박이 있을 수 있냐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왜 4월 4일 날 이야기를 하냐. 만약 이 일이 있었다면 그 전에 한 수십 차례 저도 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교도소에 가 있으면 변호사 면접, 특별 접견, 수시로 접견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그 전에 이 회유와 협박의 과정들이 노출될 수 있었다는 측면.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까지 연관돼 있는 이 사건을 저렇게 무리해서까지 술을 먹여서까지 또 말 그대로 그날 4월 4일 날 얘기했듯이 종이컵에 소주 한두 잔으로 회유가 됩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더 문제는 이 이화영 지사의 그림 그려 있는 장소 그 하나로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로 해서 민주당의 전체 의원들이 조사단을 만들고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쭉 이 의혹들, 논란의 지점들을 짚어봐 주셨고요. 저희도 하나하나 따져 드릴 겁니다. 홍윤석 국민의힘 대변인님, 저희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정치단에 나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화영 씨의 이 검찰청 술판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이 이화영 씨 측의 주장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말이.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건 시점이거든요. 지금 술판이 벌어졌다는 시점이 6월 30일에서 오늘 7월 3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게 뭐 거의 1년 전 일이기 때문에 사람 기억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아니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시점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최초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반박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또 반박하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7월 3일에 김성태 회장이 없었던 것이 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취재 결과. 예. 아마 또 다른 얘기 또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조인이든 언론인이든 이런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에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논리 구조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이 사건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6월에 일부 관련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7월에는 그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6월 말 또는 7월 초란 말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회유를 해서 그 주장이 다른 쪽으로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논리가 맞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성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6월 말 7월 초 회유를 했다는 시점이 지나서 오히려 바뀌었단 말입니다. 정반대로.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의 회유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조금만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패널분들께서 쭉 이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말씀 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좀 준비한 순서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릴 부분은 아까 전에 7월 3일 날 김성태 방용철이 없었다라는 수원지검의 해명의 구체적인 얘기는 그날 저녁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7월 3일 날 김성태 방용철 두 사람이 출정한 건 맞는데 지금 이화영 씨 측이 주장하는 저녁에 5시 이후에 연어회를 사왔다고 한 그 시점, 그 이른 저녁에는 이미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렇다는 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점을 살펴봤고 이제는 장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술판이 열렸다는 그 장소도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고입니다. 이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수원지검의 창고에서 먹었다고 했다가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상 녹화 조사실, 진술 녹화 조사실에서 술판이 있었다라고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1313호 검사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이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도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오늘 해명을 보면 이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술을 먹었다는 건 아니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장소가 또 좀 바뀌었다.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장소 변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교도관이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장소 변경이 좀 이루어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 측의 이야기가 계속 비판을 받는 지점이 교도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뭐 교도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이 상충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검사의 개인 휴게실에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야기가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려고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좀 이게 어려운 지점이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 주장을 펴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것을 검증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 측에서 워낙 완강하게 지금 이 당시에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김성태 회장은 없었다. 이 날짜 자체도 뭐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고 이 모든 과정들이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장소가 변경됐다라는 것도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본인의 주장에 맞게끔 이런 이야기들을 펴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 또한 있을 법한 일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뭔가 이화영 씨 측의 주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를 폭로하고 있는 이화영 씨의 변호인,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김광민 변호사인데 이분 현직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입니다. 작년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 수원지검에 갔던 교도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교도관들 3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죠. 검찰에서 문제가 없더라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자신이 잘못 이해했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치소 교도관과 검사 간의 네. 언쟁도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제공된 음식물 중에 좀 도가 지나친 음식물들도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는데 그런 겁니까? 주류를 제공했대요.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거예요. 보다 못해서 교도관이 네. 검사한테 항의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정정할 부분이 그 당시 술판을 벌이는 걸 제지해서 싸움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요거는 제가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방용철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했고 교도관 있는 자리에서 예. 그 교도관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겁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해서 검사가 허용하는데 네가 뭔데 나서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교도관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합니다. 요거를 이제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술이었다라고 제가 예.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리고 예. 자,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검사와 교도관이 다퉜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이게 지난 작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술 때문에 싸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술 때문이 아니었던 걸로 내가 착각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교도관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의 이 김광민 경기도 의원도 본인이 변호사이다 보니 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의식하면서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 주류를 제공하고 항의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그 담당 검사, 그 담당 교도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들을 보면서요. 이게 과연 착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발언이 구체적이잖아요. 주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검찰청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정정할 부분이 있다. 내가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몇 달 만에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화영 씨에게 내가 물어보니까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던 것들 그게 지금 와서 들으니까 좀 달랐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또 팩트 체크가 되기 시작하니까 무리하게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혹은 뭐 술이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주장했던 부분을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어는 들어왔는데 술은 안 마셨다는 것인지 아직 그걸 명확하게 알 수가 그렇죠. 없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그 주장을, 그럼 박용칠이라는 사람은 검찰청을 들락날락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자체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금은 근본적으로 원인 무효가 돼 있는 게 그 시간대에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하는 거죠. 뭐 차라리 오히려 검사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어서 했는데 같이 먹자고 하더라. 뭐 그러면서 해유를 하더라. 그러면 그건 얘기라도 돼요. 네. 뭐 그런데 뭐 혹은 검사가 예를 들면 밑에 지금 몰래 페트병에 연어를 시키면서 술을 갖고 들어왔더라.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용해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검사가 했다.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이것은 처음부터 목표 자체가 김성태와 검사가 한 몸통이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따라 그렇기 때문에 네. 이화영을 협박하려고 했고, 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그 대표 재판에서 이어지게 되는, 곧 뭐 이화영 재판은 끝날 것이고, 이랬을 때 김성태가 주장하는 바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화영 씨 측과 검찰 측이 한 번 내면 한 번 반박하고 또 한 번 내면 한 번 반박하고 이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양측의 주장을 팩트 체크해드리면서 누구의 주장이 조금 현실성이 높고 누구의 주장이 조금 허점이 있는지 그걸 따져드리고 있는 겁니다. 검찰청사에 술을 반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진실 공방의 주요 쟁점이죠. 술판, 이 자극적인 용어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검찰이요, 검찰청사에 검색대가 쭉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술을 반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요, 그럼 이건 어떠냐? 검색대 직원이 사람인데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빼돌려줬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준석 대변인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은 조사 결과와 진술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재반박이라는 것은 그냥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겠다. 뭐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이 뭔가를 입증하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 논쟁은 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처음에는 이 김성태가 회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태가 이거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이 최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인단 통해서 그때 뭐 검사도 있고 수사관도 있었다라고 또 다시 본질을 뒤엎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엇갈리고 사실관계가 달라지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키면서 국기문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또 흔들림이 없어야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이화영 씨의 주장, 연어회라든지 회덮밥이라든지 소주, 종이컵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이화영 씨의 주장이 그런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 계기는 됐습니다만 따지면 따질수록 지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화영 씨 정작 이 술병이 어땠는지는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변호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피고인이 출정을 하게 되면 예. 교도관이 항상 피고인이 보이는 자리에 교도관이 위치를 해야 돼요. 창고에서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뭔가 선 넘는 일을 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술판이 벌어진 거는 네. 영상 녹화실이었던 거죠. 근데 영상 녹화실에서 창밖으로 쳐다볼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술을 술잔에 먹는 것도 아니고 종이컵에 마셨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도관이 쟤네 술 먹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은 했을 수 있었겠지만 예. 그 추측만을 가지고 제지를 한다거나 항의를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근데 겁니다. 예. 술병이 있잖아요. 이제 물병인지 술병인지는 구분할 수 있지 그 않나요? 부분은 제가 사실은 부지사님한테 예. 그럼 술을 물병에 담으셨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예. 부지사님이 그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는 입에 갖다 댔더니 물이 아니고 술이길래 내려놨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안 마셨다라고 예.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예. 그 자리에 오래 있진 않았지 않았나 싶어요.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소주병을 밖에 꺼내놓고 마시진 않았겠죠.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난 4일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줘가지고 술을 마셨다. 입에 대니까 소주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주장을 구체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논란, 이 검찰청 술판 논란의 그 핵심 단어가 술인데 그 술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정말 그 초록 색깔 그 소주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페트병에 담아왔는지 이런 것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변호인 답을 들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때 일단 뭐 병의 형태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 술병 외에도 사실은 뭐 식사 메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씩 변경되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 자체는 굉장히 상세하게 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술병의 형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모두 거짓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결국의 핵심은 이게 뭐 술병의 모양이 어땠느냐 또는 어떤 술을 마셨느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편의를 제공하고 뭔가 음식을 주면서 어떤 회유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결국 그게 핵심일 걸로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자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쯤 되면 각자의 입장문을 보기보다는 좀 권한이 있고 강제력이 있고 수사력이 있는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이화영 씨의 그 진술들은 법조계 관계자들도 진술이 이 정도 구체적이면은 조금 뭔가
전부 다 100% 거짓말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좀 왜곡될 수 있어도 100% 거짓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도 팩트 체크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건데,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이 나와서 지금 그 부분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송 변호사님. 제가 좀 반박을 좀 드리면요. 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술이 뭐 병이 어떻게 되었고 상표가 뭐였는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요. 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역시나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진술을 평가를 할 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 그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기 마련이고, 그게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도 구체적인 요소들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스스로가 하얀 종이컵에 따라져 있었고 그 냄새를 맡고 술인 줄 알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얀 종이컵에 술을 따라줬을 텐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술병에 담겨 있었는지 물병에 담겨 있었는지 이런 거는 충분히 기억이 날 법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술에 상표가 있었으면 그게 뭐였는지까지도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사람의 기억의 생이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시간 바뀌었고 장소 바뀌었고 뭐 술병도 기억을 못하고 여러 가지 모순되는 부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실은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조인들끼리는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깊게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화영 씨가 옥중에서 썼다는 그 옥중 노트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씨가 이 옥중 노트를 검찰의 그런 회유에 대한 자신의 무기로 쓰기 위해서 만든 이 옥중 노트인데, 여기를 봐도 술이라는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뭐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육회 비빔밥과 연어 요리를 사와서 먹었다,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옥중 노트에 담겨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이 검찰청 술판 논란의 핵심 단어 술, 이 술은 없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우선 용어부터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술 파티, 술판, 이거 뭐 흥건하게 뭔가 같이 술을 먹으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회유했다라고 느끼는데,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 술인 것 같아서 안 마셨다. 예를 들면 가령 뭐 그것까지를 이해를 해본들 보자고 싶자고,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를 갖고 와서 소주 한 병을 갖고 왔다. 검사가 한잔하면서 이화영 지사한테 술 한잔 하시죠. 그낼 수 있어요. 안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로서 끝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술판, 술 파티냐. 다만 그런 지점을 공격할 수는 있어요. 검사가 어떻게 피의자한테 술을 권할 수 있느냐, 검찰청 안에 술을 마실 수 있냐. 그런데 이화영 그 부지사 측이 잘못한 게 있어요. 김성태가 엉큰하게 취해서 술이 깰 때까지 말하자면 있다 갔다.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방금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갔다. 이화영 지사는. 근데 김성태 지사가 술이 취해갖고 늦게 간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본인은 술도 안 마셨고 빨리 들어갔다. 근데 김성태 회장이 술이 엉근하게 취해가지고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갔다.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압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면 늦게까지 검찰청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이화영 지사 측이, 변호인 측이 그 증거를 내놓으면 그 얘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 시간대에 김성태 회장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무리한 그 김성태를 끌어들이는 수사 구조 자체가 이화영 지사의 논리와 공박을 훨씬 더 신빙성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변호사 스스로가 얘기한 술도 안 마셨고 일찍 갔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있습니까? 술판도 아니고 술 파티도 무리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술판을, 우리가 술판하면 기억하는 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아이고 우리 같이 이번에 풀어줄 테니까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걸 상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혼윤석 대변인님,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있었던 그 방에 갔더니 이화영 씨가 술을 따라줘가지고 자기는 입에 대기만 하고 내려놓고 금세 나왔다는 게 지금 변호인의 주장이었는데, 술판이 벌어졌다, 술 파티가 벌어졌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아까 그 옥중 노트에 나온 뭐 연어회, 뭐 연어 요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써놓은 걸 보면서 약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옥중 노트를 공개한 것이 작년 7월과 12월 두 번입니다. 두 번 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일에 관계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게 7월이니까 그 이후에 이 옥중 노트를 두 번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음주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은 네. 어떤 사실에 자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실의 약간의 조각들을 침소봉대하고 본질을 바꿔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그런 허위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저는 그 시점이 4월 4일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4월 4일은 총선 6일 앞두고 있을 때고요. 사전투표 바로 전날입니다. 그때 변론이 종결되는 날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 얘기를 꺼내 놓은 것입니다. 예. 정성호 의원,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분께서 어떤 동기나 이익이 있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거짓말을 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동기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존재를 과시해야 되고 나도 기여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었던 술판 얘기가 나오고 두 번의 옥중 노트에서는 있지 않았었던 얘기를 꺼내면서 거기에 새로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 그 동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 네, 말씀. 좀 좋은 말씀, 좋은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씨 측에 주장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도 이 6월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내용들이 싹 다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검찰은 6월 30일 이후에는 회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검찰 주장이었는데 이화영 씨 측은 그게 아니라 법원에는 이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이 피신 조서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그 이화영 씨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설득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6월 30일까지 이재명 지사 관련 혐의 부분에 대한 진술은 완료가 됐고 그러면 제가 담당 검사면요. 그냥 이화영 부지사를 그 이재명 대표의 관련 사건에서는 더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놔두고 나중에 증인신문 할 때 만약에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은 그 진술의 모순점을 갖고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신문에서 논파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술 유지를 위한 추가 회유의 필요성 저는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옥중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는 내용 자체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도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설령 술이나 음주에 관한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한들 그렇다면 사실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그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한만호 비망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한신공영 저 한만호 전 대표 기억하실 건데 그분이 이제 무슨 비망록을 써놓고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자기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망록대로 진술을 한 건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그 전세금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옥중에서 뭐라고 써놨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진실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중 노트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은 예. 그 검찰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주장인데 피의자 신문 조서는 문재인 정부 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실제 이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조차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 이화영 씨에게 좀 더 회유를 해야 되지 않았겠냐 이런 이화영 씨의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또 하나 포인트가 있죠. 바로 검찰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소속의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그런 내용이 진술서가 작성됐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 씨 측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 6월 12일에 이미 사임계 제출하고 나갔고 그 이후에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탈당한 뒤에 새로운 미래에 입당한 인물이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어제 검찰의 그런 해명도 조금 짚어볼 대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는 시점은 6월 30일 이후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
이 변호사는 6월 10일에 사임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내가 이 변호사에게도 물어보니까 아니라더라 한 부분은 좀 해명인 구멍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화영 씨 측이 좀 정치적으로 뭔가 이 문제를 좀 끌어가려고 하는 부분 제일 좀 짙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변호사는 민주당 비난하면서 탈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사임하고 나간 날짜가 있고 뭐 입회 하에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했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는 이 날짜가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검찰도 이 사안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깔끔한 해명과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어쨌든 민주당 변호인이 있었다라는 지점들을 강조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모두 다 제거하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도 이 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당시에 그때 함께 했던 뭐 변호를 도와주셨던 변호사가 이제 뭐 새로운 미래로 갔다 이 부분까지 지금 소환돼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것은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네. 어쨌든 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 변호인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자체가 검찰도 이미 이것을 좀 정치적인 논리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이화영 씨 변호인은 논란이 일파만파 커져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돌연 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재소자들이 술을 먹었다라는 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이 네. 작정을 하고 예. 제1야당의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고인들과 협의를 해서 사건을 꾸몄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술판이었던 거고.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같이 아까 이제 뭐 술판, 술파티 이런 표현의 과함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이제 와서 이 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얘기합니다. 이분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 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주장이 됩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가 실컷 증거라고 얘기해놓고 그 증거가 틀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설득력을 가질 것이냐. 예.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화영 의원의 형량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고 어쨌든 이화영은 아까 정치적으로 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번 혹은 민주당 총선에 기여하려 했다. 그런 정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형량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 자기 헌신적 그걸 얘기하는 건지 예. 실제로 보면 검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진술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태뿐만 아니라 안부수 전 회장까지 다 또 경기도청에 있는 국장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고 또 어쨌든 검찰도 실제로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즉 조서라는 거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언술이 아무런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변호사가 나오셔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저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주장을 하고 현장을 보자고 하는 겁니까? 앞에 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 저렇게 주장을 하고 말하자면 수원지검을 방문하고 나는 그것이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호 대변인님. 그러니까요. 이 지금 여당에서는 이른바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자리 의혹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술인데 지금 이화영 씨 변호인은 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자꾸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내일 또는 모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지켜보면 아마 국민들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이제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CTV,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 이런 거 확인하면 금방 진실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검찰이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 모두 다 공개했습니다. 남은 건 이제 CCTV인데 CCTV는 30일만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복도만 돼 있지 사무실 안에는
CCTV 촬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과연 재판 전문가이고 CCTV 전문가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고서 얘기하셨을까?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은 밝혀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 민주당은 검찰이 초조해가지고 술자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초조해갖고 네.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그런 동기가 있는가, 본인이 얻을 이익이 있는가. 동기나 그 이익의 측면에서 본다고는 좀 거짓말할 가능성이 좀 오히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검이 조사한다고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뭐 검찰 조사한 거 어떻게 믿겠냐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그 모든 주장이 날조됐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정성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굳이 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사안들을 법정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본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게 분명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감당하면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내서 할 이유가 뭐냐. 그런 동기를 살펴봤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고서야 본인이 이렇게까지 감수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민주당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것이 뭐 이야기의 구체성뿐만 아니라도 상황을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굳이 꾸며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 동기, 이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다시 주실까요? 동기나 이익은 찾으려고 들면 충분히 있죠.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은 이미 변론 종결하고 1심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그 재판을 꾸준히 취재를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리한 전망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어떤 사법적으로는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면 이 사건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정치적인 파장을 차단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어떤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 조작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훗날 이화영 부지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충분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게 제가 아까도 그 한만호 전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네. 한명숙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지금도 우리 총리님이 돈을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이 한만호 비망록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만호 전 대표는 그 진술 번복에 관련해서 위증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요. 수원지검 그리고 수원구치소 대검을 항의 방문해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그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검은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직접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감찰을 오늘 당장 지시해야 합니다. 저희도 헌법기관장으로서 기관을 방문했는데 문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게 맞아요? 지시 받고 하신 거죠? 직접 설명 누구냐고요? 그때 교도관들의 출정 일지가 다 있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은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검 차장께 즉각적인 감찰권을 발동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신 모습은 항의 방문을 하러 가서고요. 그리고 항의 방문한 뒤의 모습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CCTV가 30일이 지나서 기록이 없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검찰 내부의 공간입니다. 포렌식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료다. CCTV 근거를 묻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영 지사의 이번 진술은 허위다. 그 근거는 검찰에서 조사해 보니 허위다. 조사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봤으니 믿어라. 이 내용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제3위 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 대변인님, 민주당 못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뭐 특검 뭐 또는 국정조사 이렇게 해서 계속 이슈를 제기하고 의혹을 계속 끌고 나가는 많이 봤었던 장면들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못 믿겠다, 조사 결과 못 믿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여기서 나온 팩트 체크한 이 내용들 이것만 봐도 윤곽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의원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보시지 않으신 것인지 무조건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저도 정말 답답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정치적인 이익만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인가 궁금하고요. 예. 아까 4월 4일 그 이화영 그 부지사의 그 동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4월 4일 처음 이 주장을 제기한 날은 민주당의 총선에서의 대승이 사실상 이제 그 굳어지는 그 전망이 굳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가 나오자 이번에 또 그림까지 그리면서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인가, 실익이 왜 없었겠는가 이런 것들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못 믿겠다 그러면서 CCTV 얘기하고요. 그 CCTV 30일밖에 보존 기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포렌식까지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추가로 속보가 좀 더 들어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와 또 김성태, 방용철 씨의 그 출정 기록을 살펴보니까 당시 이화영 씨가 얘기한 그 술판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그 7월 3일에 출정 일지상으로는 오후 4시에 이화영 씨가 수원지검 검찰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시간 5분 뒤인 5시 5분에 구치감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수원 구치소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날은 4시에 검찰청 나와가지고 1시간만 있다가 다시 수원지검으로 수원 구치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은 그보다 한 2시간 전쯤에 먼저 검사실 들어갔고 이화영 씨가 검사실을 떠날 때 모두 이미 구치감으로 내려간 것으로 지금 출정 기록상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출정 기록상 7월 3일에 도저히 술판이 벌어지기 힘든 그런 지금 동선이 확인됐다는 게 지금 연합뉴스의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 아까 그 변호사님, 송 변호사님께서 진실에는 모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뭐 그 말이 입증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분명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변호인 측이 또 다른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3일이 아니라 사실은 뭐 다시 더듬어 보니 다른 날짜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른 날짜도 식사하지 않고 구치소 복귀했대요. 그게 지금 또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과연 내일 모레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 그 감도를 보면 아마 국민들께서 진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누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이미 거의 다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예요. 조금 전에도 항의 방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면은 검찰을 해체해야 될 정도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사실이 아니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 공세를 하면서 답정너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주장들에 관해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당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급에서 이것은 답변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술판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당시에 저녁에 김성태, 방용철 두 사람 없었다. 이건 이미 확인이 저희가 됐고 추가로 이화영 씨 본인도 1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네.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술을 통해서 회유를 하려 그러면 말하자면 조사 초기에 밤샘 조사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 1시간 조사받으면서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점으로 다 얘기했습니다만 7월 3일이든 7월 5일이든 거의 조사가 거의 다 99% 끝난 상태에서 몇 가지 팩트 체크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맥락이 안 맞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조금 입장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처음부터 이것이 연어집이라고 하는 연어를 샀던 집도 지금 배입돼서 없어요. 거기서 삼계탕 집도 바뀌었어요. 예. CCTV도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팩트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해서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저는 총선 이후에 아무리 정권 심판론이 득세하고 민주당이 거의 야권이 180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변호인의 그 답변 속에서 내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정 정도 좀 휴식기를 가져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첫날부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100% 사실일 것이다. 그걸 잡아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추동해 가고 있는데 100%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면 민주당도 다시 고민을 하고 회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 논란을 키웠던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이후에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냈거든요. 거기 보면 술 마신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에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날짜라던가 장소라던가 이런 것에 조금씩 변동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변호인 측에서도 아마 본인과 조금 더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 네. 결국에 이제 객관적인 기록을 쥔 쪽은 검찰일 것이고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 본인들의 입장에서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좀 보강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언급하신 것은 결국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술병이 무엇이었고 술을 얼마나 마셨고 보다도 이제 검찰이 이 좀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공범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뭔가 작전 회의를 시키듯이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당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고 지금 방금 우리가 속보로 들었던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나왔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당의 대응 방향도 한 번 더 고심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화영 씨 측과 또 검찰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면서 좀 시간이 길게 간 것 같은데요. 내일도 또 혹시나 이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구로 하면 좋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던 그젯밤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로 올라와서 대통령과 4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한 게 확인됐습니다. 호 대변인님,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총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홍 시장이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채널A에서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보다 먼저 홍준표 시장한테 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은 저희와의 통화에서는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오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홍 시장한테 총리를 제안을 했다면은 그나마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당의 지도자들을 차례로 고루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에 비대위원장 한동훈, 그 직전에 대표인 김기현 대표, 또 우리 당의 지도자인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 이런 분들 다 고루 만나서 얘기를 들으셔야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홍준표 시장만 따로 만나셔서 4시간을 얘기를 나누셨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이제 홍준표 시장께 총리를 제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시간을 한 분의 지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하고 누구를 총리로 하고 이런 얘기들이 그런 제안이 오갔다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국민들이 하고 계신 걱정과 불안, 염려들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정치공학적인 또 선거공학적인 분석과 조언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찰과 그런 제안들이 그 자리에서 오갔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데 총리를 누가 하고 비서실장 누가 하고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들만이 지금 오갔고 그런 얘기들이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뭔가 좀 방향을 새롭게 다시 근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의 그래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네. 보시면요. 일단 홍준표 시장이 본인 총리는 제안 받은 적 없다고 저희한테 밝혔기 때문에 좀 더 굴러가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 워딩입니다. 비서실장 에는 충직해야 한다. 이 단어가 좀 눈에 띄고요. 네. 총리 후보에는 야욕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네. 띕니다. 네. 본인은 일단 다음 꿈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야욕이란 뜻은 차기 대선 후보군이 총리가 됐을 경우에 예. 이 내부적으로 불만 있는 세력들이 있고 다음 대선에서의 윤 대통령이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 나 역시 또한 다음 대권에 나간 것을 솔직히 숨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차기 대선 후보감을 하지 말고 김한길 통합위원장 같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또 통합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말하자면 거의 거국적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합적인 또 자기 정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장재현 의원을 추천했다는 의미에서 우선 장재현 의원은 제일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충직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똑같아요. 비서실장 또한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정치하거나 또 대선 후보군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안정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대통령 3년을 관리하기보다는 자기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김한길, 장제원 논의 이유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그런 사이입니다만 인간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가 괜찮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동생인데 형인 홍 시장을 귀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더 20대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은 공격적으로 하시고 이래도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좀 매력이 아니었나.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 첫째가 직전 신공항입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자, 홍준표 시장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상당히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경선 결과 발표 이후에는 또 시원하게 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 철딱선이 없이 어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당을 괴멸시키려고 한 사람이 누구야?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홍 시장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그런 장면은요. 그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작성자가 족보도 없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망쳐놓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싸잡아서 비판했는데 홍 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대선과 지선을 이겨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다른 작성자가 당 원로들이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홍 시장이 글쎄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저격하는 글들이 쭉 올라오면 홍 시장은 탄핵 2번은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홍 시장이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또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 존중과 예양을 보여드리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홍준표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장래와 연결지어서 해석도 많이 하는데 네. 물론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예양을 보여주시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일이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은 세 가지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을 정말 존중한다면은 그 인사를 누구를 추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언론에서 물어와도 설령 누구를 추천했다 손 한들 확인해 줄 수 없다. 또는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 첫째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그런 존중과 예양을 당내에 좀 보편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어쨌든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링에서 내려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링 아래까지 쫓아가서 계속 때리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이 잘 돼야 다시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국정의 안정은 시정에서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즉 대구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대구 지역의 민생도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는 홍 시장. 오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저격을 이어갔습니다.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 없이 말아먹은 사람이다. 그리고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까? 그리고 황태자가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을 뿐이고 당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비난을 퍼부은 건데요. 박성민 위원님, 총선 국면에서는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위원장과 본인의 지금 모습을 조금 대비하려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홍준표 시장님 별명이 홍카콜라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시원한 소리를 탄산처럼 톡 쏘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김 빠진 콜라가 되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분이 좀 인기몰이를 했던 이유는 뭐 권력자에게도 굉장히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인물이고 뭐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던 인물이라서 주목을 좀 받았고 청년들도 거기에 호응을 했던 건데 지금 보시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굉장히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들을 쓰시면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홍준표 시장을 불러서 식사까지 하신 게 뭐 이런 흐름과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용산에서 지금 내부 관계자 말로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일종의 한동훈 책임론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판했다. 여러 가지 한동훈 책임론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만큼의 언론 장악력이 있는 분이 대신해서 비판을 해주는 모양새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도살인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지금 굉장히 이심전심하고 계시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만족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차기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지지층 결집까지도 저는 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합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상임고문 간담회에서 이 홍준표 시장의 언행에 대한 그런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라는 게 관리가 안 되나? 호 대변인님, 사실 이 홍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걸 두고 당내에선 조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방금 이제 고문들 얘기도 들으셨는데 이런 뭐 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을 감싸고 그 앞장서는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홍준표, 한동훈의 대권 가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정말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홍준표, 한동훈은 국민들이 원하시면 민심이 언젠가 소환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뭐 형님, 충직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에 저는 정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기대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았고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많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하시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기울어져 있었던 우리 국가의 기틀인 외교, 4강 균형 외교를 바로 잡았고 또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정책, 적자 재정 이런 경제 정책들도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태도와 소통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겸손하고 또 진실하게 설명하시고 불편한 질문도 감수하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마음을 저는 쉽게 여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형님이니 무슨 충직이니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국민들 점점 실망하시게 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민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은 이미 다수당에게 야당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나는 지지율에 일일비하지 않고 내가 옳은 일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책과 메시지를 내서 그걸 토대로 지지율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 반발짝 앞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그 민심을 경청해 주시고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호 대변인님의 쓴소리 좀 새겨드려야 할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호 대변인님은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의 대권 과도에 관심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야기는 대권으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요. 좀 짚어보도록 하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21.3%, 홍준표 시장이 12.1%, 원희룡 전 장관이 7.3%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자에서는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45.4, 원희룡 전 장관 11.2, 홍준표 시장 8.9였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실 총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대선 얘기하는 거는 매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임기도 3년 넘게 남았고요. 하지만 이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위원장 견제라든지
홍준표 시장의 이런 행보들이 자꾸 대권과 연결되어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부터 이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연 두 개의 태양이 조화롭게 비출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떠 있는 태양을 가루는 새로운 태양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의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 때문이냐 한동훈 때문이냐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졌다고 얘기하는 여론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내에서도 저만큼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거의 45% 가까운 사람들이 한동훈이 실패한 게 아니다. 여전히 우리 당을 이끌어 달라는 요구가 팽배해 있는 것이고 수많은 화환을 통해서 힘을 불어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위 여당이 갖고 있는 한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이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 전대에서 당권을 잡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과연 다음 수순으로 한동훈과 또 여타의 다른 대선 주자들 간에 조화로운 어떤 공정한 역동성이 있는 대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는 가급적이면 좋은 뜻으로 본다라면 현재 존재하는 대통령 중심으로 조금 더 재편될 필요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그 과정에서 너무 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를 좀 짚어봤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동정도 좀 궁금한데 한 전 위원장과 이 통화를 했다는 조정훈 당선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 선거 전날이었죠. 굉장히 지쳤다. 한 위원장이. 네. 그리고 손에 막 여러 가지 반창고를 받는 걸 봐선 막 치료도 받고 오셨나 보다라는 짐작을 해봤습니다. 저는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한동훈이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충전할 시간을 주자. 그 말씀은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너무 이르다.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선 후에 혹시 좀 통화 말고 만나시진 않으셨어요? 통화는 했고요.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고 좀 푹 쉬라고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네, 여당 상황 좀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요.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이 정말 대혼란에 빠졌던 뉴스가 있죠. 바로 국무총리의 민주당 출신인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을 검토 중이라는 그 보도의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니까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는 좀 죽은 카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NS에요.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협치가 기묘하다. 지금 본인의 총리설이 나왔던 그 시점에 협치가 기묘하다라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일본에서 아마 좀 친분이 있는 기자를 만난 것 같아요. 이 기자분이 총리설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탁 선을 긋지 않고 지금은 할 말이 없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할 말이 없다. 이거는 뭔가 이 물밑에서 어떤 제안을 받은 사람이 지금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박 전 장관이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들어야 됩니까?
글쎄요. 어제 일단 공식 라인에서 검토되진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뭔가 공식적인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박영선 전 장관으로서는 혹시 나에게 총리 제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밑에서 제안을 받고 지금은 발설할 수 없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나가는 건 좀 앞서 나간 해석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영선 총리 카드가 실제로 구현이 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연 민주당이 이런 카드를 환영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175석, 야권 전체 192석이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거대 야당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책임은 안 지는 것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박영선 전 장관이 혹시라도 총리 지명이 됐을 때 그것을 찬성을 해서 임명이 된다면은 국정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끝까지 피하려고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의 취재진이 박영선 장관의 측 핵심 인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영수회담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수회담에서 추천을 하면 그때는 점점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박선미 최고위원님, 이거 좀 박영선 전 장관 측에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면 될까요? 어느 정도 열어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뭐 인적 쇄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지금 하마평들을 다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피로도만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보다는 이 하마평 때문에 생겨나는 부차적인 논란 때문에 피로할 뿐만 아니라 좀 짜증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만약에 야당 인사를 기용하겠다 뭐 그런 파격적인 생각을 한다고 했다면 저 같으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조건 없이 받겠다, 1대1로 만나자라고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라도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지금 뭐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야당과 진심으로 협치를 하고 싶으니 제1야당에서 추천해 주시는 인사로 기용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셨다고 한다면 야당과의 협치의 통로가 저는 활짝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처음에는 온갖 친윤 의원들 또는 뭐 굉장히 정권을 절사옹호했던 그런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다가 그게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갑자기 야당 인사들로 뭐 양정철 전 비서관, 박영선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과 어떤 일말의 소통이라도 있었느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조차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네. 야당 출신 인사를 하마평으로 뭔가 이렇게 흘리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민주당을 떠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진짜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야당 인사만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내비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야당으로부터 추천을 받겠다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선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이 박영선 전 장관 측 그래픽 다시 한번 보죠. 김영주 의원님,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마지막 줄을 보면 귀국 일정은 4월 말이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내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박성미 최고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임명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의 좀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친명계 동의가 핵심일 텐데 동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틀어졌다고 봐야죠. 틀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예. 본인은 그런 애둘러서 의지 표명을 한 거예요. 저 정도면.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사실은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영선을 총리로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다. 이재명 대표하고 순수하게 영수회담을 뭐 하는 것 자체가 환영할 일이긴 하나 그것부터가 나이스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과정 관리에 이미 실패했다고 봅니다. 양정칠이 있어서 실패한 거고 오히려 소위 보수 쪽으로부터 과연 이 정부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공격까지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이 있냐 없냐까지 논의가 되는 마당에서 또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날쌘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뭐 김한길 위원장은 아예 이미 거기에 있으신 분이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짜 이런 기획을 했더라면
그 따로따로 했어야 돼요. 이거를 전제로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먼저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했고 자연스럽게 영수회담 가는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박영선 장관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하고 싶다. 이런 수순으로 전개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김병준 실장이 실제적으로 그런 잘못된 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논의를 하기 전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배운 것이 나오고 해서 과정 관리에 실패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분명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과정 관리, 정무적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총리는 나중에 뭐 청문회도 해야 되니까 빨리 비서실장부터 뽑고 청와대 참모진부터 리셋을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가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 모두 다 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가 좀 하나 들어와서요. 또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이화영 씨의 이 검찰청 술판 주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수원지검에서 추가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10장이 넘는 총 14장 정도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CCTV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CCTV는 없고 가장 확실한 물증이라고 하면 이 교도관들이 이화영 씨랑 그리고 김성태, 방영철 씨를 검찰청으로 데려가는 그 호송 계획서일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이화영 씨 측에서 주장하는 그 술판이 벌어졌다고 하는 6월 28일, 이건 지금 또 넘어갔죠. 오늘은 7월 3일이라고 했는데 또 뭐 다른 날 7월 5일까지 모두 다 17시 오후 5시 전후로 조사가 다 끝났고 검찰청에서 수원구치소로 모두 다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출정 기록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제공한 자료고요. 5시 15분에 출발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화영 씨가 창고에서 또 영상 녹화실로 이렇게 술자리 장소를 변경했는데 이 두 곳 모두 교도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곳이다. 교도관들이 어떤 뭐 사각지대로 교도관들이 뭐 비켜나가 있는 그런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도관들에게 모두 확인을 했다. 전수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음주 주장했다는 그 시점이요. 이제 뭐 그 민주당에서 탈당했다는 그 변호사 말고 당시에 실제로 술판이 벌어졌다고 한 그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들도 조사한 결과 이거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이든 이화영 씨든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 변호사님. 호송계획서는 어쨌든 공문서 아닙니까? 저기에 시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것을 교도관들이 만약에 허위로 기재를 했다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출입 시각들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앞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자, 시간, 장소, 인물 모든 것들이 다 안 맞고 거기에 계속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민주당이 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이면은 검찰을 해체해야 될 수준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이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검찰이 물증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헤라가모 생태탕도 그렇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렇고요. 처음 일방의 주장이 나왔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이 밝혀져도 끝까지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규명이 됐으면 좋겠고 책임을 지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 풍토가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씨의 이 주장, 검찰청 술판 논란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께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에서 이화영 씨의 이 주장에 대한
재반박, 더 깁니다. 14쪽짜리 분량의 지금 반박문을 내놓으면서 출정 기록 같은 이 물증, 구체적인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입장이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변호인도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검찰의 입장문과 별개로 저런 이제 출입 기록이나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적힌 문서를 공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설명하거나 다시 주장할 그 책임은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봐야겠죠. 예, 이화영 씨 변호인도 다시 이화영 씨에게 물어보고 새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거침없이 총선 청구서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의장은 당연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갖겠다고 나선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했더니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안 열어버렸어요. 지금 법사위를 또 지금 여당이 달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위가 원래는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영위도 사실은 야당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복주하겠다.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 대통령 비서실을 감독하는 국회 운영위는 보통 집권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던 게 관례인데 이걸 지금 야당이 맡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당에선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를 다 갖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의아합니다. 전국 득표율이 5.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45.1%, 민주당이 50.5%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 저는 국민들께서 오만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민주당은 이미 그렇게 상임위원장 독식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당입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운동권 이념 정책들 펼쳐서 법안들 다 통과시켜서 민생이 망가졌던 것 다 국민들이 똑똑하게 기억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040만, 민주연합이 757만, 조국혁신당이 687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제1야당이 의회 독재 계속하라라고 허가하신 것 전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수치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왜곡된 판단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는지 국민들의 심판이 무섭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또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 맡는 게 상호 견제 또 균형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대 국회 때도 지금 이렇게 의석수가 야당이 민주당이 170석 넘게 거대 야당이 됐었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협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독식을 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더 강경해진 느낌이에요.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뭐 21대 그럴 때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의 전례는 완전 다 깨진 상태였죠. 그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더 기세등등하게 그와 같은 스탠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걱정하는 기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이 구성되지도 않고 국회에 등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올 말에 실제로 의원들이 22대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각 당의 원내대표들끼리 말하면 자리를 앉아야 되고 정말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운영위원장만큼은 야당한테 주고 시작한다든지 또 21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실제로 김태년 의원도 그렇고 혹은 김도읍 의원도 그렇고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뭐 국회의장을 달라, 법사위원장을 하려면 국회의장을 달라 하는 것은 또 전혀 또 도가 지나친 얘기에 대한 도가 지나친 반응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투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지지층이 당대표 연임을 촉구하는 그런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들어보시죠. 또 이재명 당대표의 목표가 결국 다음 대통령 출마이신데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연임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만 지금 당대표가 강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총선 때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셨다고 했죠? 좀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만 그 당내 확실한 소수파로 전락해버린 친문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표하셨는데요.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좀 차분하게 풀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친문계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셨듯이 뭐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요. 또 친명계 좌장이란 정성호 의원도 계속 불을 지피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마음먹기 달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죠. 지난번 전당대회 때 득표율이 77%, 박용진 의원 23%였는데 지금은 비명행사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비명계는 유의미한 전당대회 주자가 절멸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 낙천했고 임종석 전 실장 낙천했고 뭐 등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석에서 민주당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은 추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유의미한 경쟁이 별로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일색의 리더십만 계속 유지하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그때는 리더십의 큰 진공 상태가 오겠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별로 현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 SNS에 공개한 이 조국 대표의 사진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또 직접 식판 들고 자리에 앉는 그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뭐 줄 서는 모습이라든지 아이에게 사인을 해줄 때 그 무릎 꿇고 하는 모습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권준석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세치기 안 하고 쓰레기 직접 버리고 식판도 직접 들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뭐 일상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게 좀 뭐 새로운 모습이라는 걸까요? 어떻게 왜 공개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요.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건 정치인 아니라 뭐 모든 인간이 기본 상식, 기본 예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 사회 기본 가치인 상식과 공정과 법치를 흔드셨던 분이고 2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까지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의문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과 해소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저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이제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모습만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불신이 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왜 다뤄드리냐면 조용우 당선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정무실장으로 임명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술각에서 조국 대표를 향해서 강남 좌파 또 내로남불 앞에선 겸손이고 뒤에선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결코 조국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사진들을 올린 거거든요. 어떻게 네. 바라보십니까?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응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도 뭐 오늘 그런 걸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즈니스 타지 마라 그랬는데 비즈니스를 왜 이코노미를 타라 했냐 예, 하면 그렇죠. 비즈니스를 탔더니 불편하더라.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 모습들은 제가 제일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뭔 특별한 일입니까? 저 역으로 뭡니까? 조국 혁신당의 대표는 앞뒤 다른 사람이란 비판이 하도 나오니까 예. 저런 사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게 혁신입니까? 저는 앞으로 미래의 조국 혁신당에 바랄게요. 제발 당대표 되는 사람 사진 중심으로 도배하지 마세요. 그게 조국 혁신당의 그나마도 혁신스러운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따끔한 일침이셨습니다. 저는 1분기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